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윤정주입니다. 그 유익성대원학회에서는 제가 예전 한 2008년도에 한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때는 아마 목질개를 이용해서 아마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그런 그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표할 제목이 이제 그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바이오 연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해조류를 이용해서 우리 김상현 교수님하고 같이 지금 바이오 수소를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조류의 성분을 이용해서 바이오 소재 쪽으로도 지금 저희 그룹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해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걸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직영부에서 저희가 이제 자금을 좀 받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원천 기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이 해조류에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 그룹들이 연구를 현재도 수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해조류 중에서도 홍조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홍조류 유래에서 저희가 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그 수립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갖고 2008년도에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는 미국 그 학회에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무시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해조류에서 그렇게 에탄올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이제 그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2010년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내면서 2010년대에 저희가 다시 갔을 때는 그때 미국에서 그 특히 이제 그 뭐냐면 정유사 관련된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발표가 난 게 뭐냐면 그쪽에서도 이제 해조류를 매직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우리 저희 그룹 생산기술연구원 그룹이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많은 이 해조류에 대한 연구를 미국에서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하와이 그 파시픽캠이라는 학교에 갔는데 해조류를 갖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거를 포함해서 오늘은 좀 그 해조류에서 어떻게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개요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 하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2005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많은 이제 그 정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이, 그러니까 법적인 뭐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아직까지 이게 사업화가 안 돼 있고 기업들이 이거를 아직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뭐 될 거라고. 근데 그 해외에도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후 변화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화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요즘 특히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셔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서도 CO2를 앞으로 감면을 하겠다 해서 뭐 30%까지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생태에 대해서 보면 이 북극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동물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연구할 때만 했어도 뭐 저희가 100불이 거의 넘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없는 국가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생물공학 전공자로서 이러한 전공을 위해서 저희 이런 생물공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 바이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석유라는 물질은 굉장히 지구 지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온 CO2는 대기로 계속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구상에 나오는 이러한 CO2를 결국은 이 식물이라는 그 바이오매스는 뭐냐면 결국 이런 CO2를 그 태양광을 광합성이라는 그런 그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을 함으로써 해갖고 이런 그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바이오매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수송용 연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재, 화학열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적인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100% 리사이클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에너지를 생각하면 역시 환경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에너지를 합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신재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뉴어블하고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지만 이런 화석연료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확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미생물 모든 걸 통해서 저희는 바이오매스를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리학적이라든지 화학적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이오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 같은 기름, 특히 이제 해조류 중에서도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그 리피드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피드를 전환시켜서 할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계통입니다. 주로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목질개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에탄올도 만들 수가 있고 뷰탄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연료로 휘발유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메탄가스를 만들면 난방과 발전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결국 수소입니다. 바이오 수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서 현기성 발효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수소는 뭐 수소 자동차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목재 펠릿입니다. 이것은 목재를 그 상태로 해서 칩을 만들어서 태우거나 아니면 펠렛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이건 난방과 발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발전사들이 그 RPS 제도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장 먼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목재 펠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수입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수입 폐기물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EFB라든지 팜 부산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이 이제 2014년도에 허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뭐 발전사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런 거를 떼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랑 바이오매스를 비교해 보면 석유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퓨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소재, 화학 소재들을 이런 바이오매스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바이오 연료로서 생각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바이오 연료, 특히 바이오 에탄올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하고 브라질이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특히 이제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E85 같은 경우는 이제 85% 에탄올까지 넣어도 되는 그런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0%의 무수 알코올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나와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의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현재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에탄올을 상용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12월 달에 제가 하와이 학회를 가서 그 호텔 앞에 있는 차를 찍었습니다. 요거 SUV인데 여기 보면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시블 퓨얼이라고 써 있는데 E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0%부터 85% 에탄올이 포함된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다라고 해서 여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현재 뭐 가솔린 스탠드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고,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신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그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에탄올을 섞는 차량으로 해서 에탄올의 100%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차량이 2005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이 바이오 연료가 좋다라고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탕수수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이용해서 에탄올 만들기 때문에 식량 자원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격이 2000년도 초반대랑 지금하고 비교하면 약 한 250% 정도 가격이 뛴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국내는 그래서 삼면이 이제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그 해양에 있는 이러한 유기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자원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조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퓨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1세대 바이오매스인 옥수수라든지 뭐 사탕수수를 이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드, 목재를 이용하는데 폐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거를 2007년도부터 상용화 시키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공정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현재는 지금 뭐 아가울인가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많은데 그 목재 특히 이제 관련된 회사에서 이런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탄올 만드는 데모 플랜트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비용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 0.6불 리터당 0.6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목질개 바이오매스로는. 가스는 얼마나 되고요? 네? 보통 가스. 보통 기름이요. 기름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개런당 지금 뭐 30불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탄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그 공업용 에탄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시약용 사용하는 것 때문에 순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비싸고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도 에탄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술이 다 바이오 에탄올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아직 우주에서 못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미국에서 할 경우도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리터당 계산은. 그러니까 두 배가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배가 비싸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옥수수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목질개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가격은 싼데 공정 비용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화가 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공정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해조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3세대의 바이오매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보시게 되면 아까 지금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슈가케인, 사탕수수라든지 이 옥수수 같은 경우를 보면 공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공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 스팀에 짭니다. 짜게 되면 그 설탕물이 나옵니다. 그걸 바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공정상의 비용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목질개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공정의 한 50%가 이 정도에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 공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 해조류 같은 경우 저희가 구성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이 옥수수와 굉장히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정상에 있어도 거의 비슷한 공정으로서 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하고 콘을 이제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해조류 중에서 특히 이제 홍조류를 저희가 타겟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갈조류 이런 데에서보다 그 우리가 발효할 수 있는 발효당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75%에서 한 8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갤리니움 아만시라는 우뭇가사리에서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을 실험용으로 해서 타겟을 잡아서 실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75%에서의 당의 함유를 보면 글루칸, 즉 이거는 글루코스가 결합되는 폴리머인데 이게 한 17%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갈락탄이라는 우무 성분이 있습니다. 한참 만들 때 쓰는 우무인데 우무 성분이 약 한 58, 59% 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을 표현하면 파이버, 즉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파이버 글루칸하고 갈락탄이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홍조류를 이용해서
저희가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 결과 뭐냐면 이 홍조류를 갖고 두 가지의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홍조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무 성분하고 이 파이버 섬유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아가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도만 올려줘도요 이게 겔 상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쉽고 여기에 약한 그 묽은 황산을 처리하게 된다면 이게 모노당으로 단당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특히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산의 농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효소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에탄올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우뭇가사리에서 밀링을 통해서 분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당화라고 하죠. 당을 만드는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화를 만들었어요. 요게 한 당 농도가 한 10% 정도 되는 농도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 발효액을 만듭니다. 요 발효액 역시 한 7% 정도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것을 저희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99.9%의 바이오 에탄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이 산당화, 그 다음에 효소당화 이 두 가지의 그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당화는 이와 같이 갈락탄을 묽은 황산을 써서 갈락토스와 3,6-어나이드로갈락토스라는 물질로 가수 분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루칸 같은 경우는 셀룰레이즈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산당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배치식하고 연속식을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거의 저희가 갈락토스를 뽑아낼 수 있는 게 99% 정도, 이런 수치의 99% 정도의 갈락토스를 뽑아냈습니다만 배치식으로 하게 되면 열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3,6-어나이드로라는 무수 갈락토스인데 이 갈락토스가 열하고 산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발효를 저해하는 이런 5-HMF라든지 레블레이시드라든지 포믹에시드 같은 발효 저해 물질로 전환이 되면서 발효에 굉장한 저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배치식 말고 연속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연속식 전처리 장치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는 뭐 이것도 거의 한 99% 정도의 갈락토스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발효 저해 물질이 10%에서 10g/L에서 2.6g/L로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남은 섬유소를 이제 글루코스로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셀룰레이즈라는 효소는 이런 섬유소가 폴리머인데 이 섬유소를 가수 분해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최종적으로는 글루코스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현재 여러 가지 산업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뭐 그 사료라든지 아니면 특히 청바지, 섬유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하면서 이런 셀룰레이즈도 이런 균을 분해하는 곰팡이에서 저희가 곰팡이를 분리를 해서 여기서 셀룰레이즈랑 그 다음에 베타글루코시데이즈라는 포도당을 만드는 효소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뭐 유전자적 기법을 통하고 단백질 분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실험도 수행을 해서 효소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전자적으로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이거를 어떠한 그 리컨비니언트 프로테인이라는 프로테인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발현을 시켰습니다. 이런 발현을 효소들을 이제 발현을 시킨 건데요. 이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콜라이를 이용해서 발현을 시킨 결과 이와 같이 저희가 4가지 효소를 발현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술 마실 때 보면 소주랑 맥주의 그 비율이 굉장히 좋아야지 마시는 것처럼 이 셀룰레이즈라는 효소도 칵테일, 즉 비율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가수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단일적인 셀룰레이즈를 처리했을 때 거의 분해가 조금밖에 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4가지 요소를 잘 해서 분해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상용화 요소, 로보자인 요소와 거의 대등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조류에 있는 섬유소를 가수 분해를 한 결과 이와 같이 한 90% 이상으로 섬유소에서 글루코스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갈락토스랑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에탄올 발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그 기본적으로 에탄올 발효라는 것은 포도당에서
미생물이 보통 이 포도당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해당 과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TCA 사이클이라는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균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락토스를 이용해야 된다면 이 글루코스보다 더 많은 패스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갈락토스를 이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미생물을 성장을 시키다가 저희가 어느 현기 상태로 가게 되면 에탄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파이르게 시대에서 결국은 에탄올로 발효가 되는데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발효를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균주는 브레타노마이세스라는 균주인데 이 균주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균을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하고 만든 균인데 결국은 이제 이 균을 저희가 만든 게 갈락토스를 일반적으로 사카로마이세스와 같은 균들이 에탄올 발효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해조를 갖고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이 글루코스만 갖고 발효를 하다 보니까 에탄올 수율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 소총을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저희가 이 갈락토스를 발효를 했다고 그랬을 때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레타노마이세스를 이용해서 갈락토스를 발효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에탄올이 생성이 되고 약 81%의 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공정상 보면 글루코스랑 갈락토스가 혼합되어 있는 그 발효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혼합당을 이용해서 에탄올 발효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혼합당을 사용하니까 글루코스는 빨리 소비를 하는 데 비해 갈락토스는 굉장히 느리게 소화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글루코스는 미생물이 대사적으로 굉장히 빨리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갈락토스는 대사 경로가 굉장히 길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발효 시간을 늘리면 결국은 이 갈락토스도 결국은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 혼합당에서도 발효를 한 결과 에탄올 밀도가 6.6%의 80%의 전환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저해제를 이용하는 건데 저해제가 있으면 역시 발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HMF의 농도를 바꿔갖고 배양을 해보니까 5g/L 이상에서부터 레그 페이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브레타노마이세스 균은 갈락토스를 발효하는 데 있어갖고 그런 당화조의 그 HMF 농도가 5g/L 이하면 발효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1.2톤짜리 발효를 인해서 저희가 발효를 실험을 계속 수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홍조를 위해서 결과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특히 이 6AHG라는 이 무수 갈락토스는 발효가 안 됩니다. 이걸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전환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율의 에탄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안할 때 이런 거 이게 여수 예전에 엑스포 전에 저희가 이걸 만든 자료인데 이와 같이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에너지가 독립화된 그러한 그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문화대학교의 연구원입니다. 에탄올 발효 해가지고 아까 일단 1kg에서 나오는 값을 1kg은 건조 중량이에요. 네, 드라이 웨이트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홍조류를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 물 성분이 90%가 물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발효를 할 때는 물을 없애고 그렇죠.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실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를 했고 이거 말고 실증화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한 회사가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주관 회사에서는 100톤짜리 이 홍조류 해조류 에탄올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공장인데 100톤짜리는 거기서 할 경우에는 완전 건조를 하지 않고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산당화 시킬 때는 그 SL레이쇼 고형물과 액비를 우리가 15% 정도나 10%에 15%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만 그 건조를 시켜주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저희가 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용을 할 때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좀 완전히 드라이베이스로 실험을 이제 해서 계산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홍조를 가져오면 소디움 같은 경우는 농도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도도 잠깐만요. 저쪽 뒤에서는 마이크로 못하기 때문에 질문의 키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죠. 예.
지금 말씀한 게 이제 염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염분, 이제 직접 이거를 이제 씻지 않고 저희가 바로 전처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염분 농도는 거의 발효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한 게 염분 농도에 대한 그러한 그 실험을 수행했는데, 결국 바닷물에서 갖고 온 이 홍조류를 갖고 해봤을 때 거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그 해조류 같은 펜토리아 당근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만든다 하니까 이게 바람이 크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오래됐는데 그 미국의 바이오매스 생플라스틱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을 좀 단체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발하면은 곡수 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급등을 해서 하여튼 식량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관련된 회사야말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가격 때문에 농사를 안 줘서 그렇지 그것이 굉장히 그 수요가 되면 얼마든지 농사를 공부가 할수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해결된 점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쪽을 하면서 바이오매스를 만든다. 저는 그걸 상상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곡물을 가지고 하는 바이오매스 연구와 그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이제 식량을 이용해서 이러한 에탄올 만드는 게 결국은 좀 이체 맞지 않냐 이런 게 지금 질문의 그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에탄올의 그 수요 증가랑 곡물의 가격 증가가 거의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연구하지만 식량을 사용하는 건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을 가보고요. 한번 쫙 달려왔는데 이 옥수수 농장의 크기가 100km, 1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그 염려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값만 올려주면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와 같이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그 가격적인 얘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밀 가격이 오르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활 그런 그 식자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뭐 삼성물산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 바이오매스를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식량을 갖고 이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 갖고 에탄올 만드는 건요, 기술적으로 뭐 100%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모르죠. 지금 이제 휘발유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또 어느 정도 바이오 에탄올 사업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에너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예. 내외기계공업의 인테스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중에 공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정에서 소비하는 그 에너지요, 파워 컨섬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대비 생산물인 바이오에탄올의 체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더 자세하게 칼로리로 비교한다든지 네네네. 그만한 열량을 얻기 위해서 공정 중에 얼마만하게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각에서 그 몇 %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얼마 공정 중에 네네. 대기한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은 메리트나 칼로리는 대비 이런 예, 시각으로 예, 예. 비교해 보시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원천 과제가 끝나고 바로 이제 실증화를 해서 한 기업이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거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풋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도 필요하고 스팀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공정상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풋 되는 대비 에탄올 나온 거는 그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있는 새로운 그 공정을 이용한다면 전혀 안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돌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조 공정을 좀 없애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아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스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발효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효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혐기소화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그 가격 경쟁을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매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아무리 맞춰도 이 바이오매스 가격을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화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서 좀 진로 발효 같은 경우에는 주정을 만들고 남은 그런 발효 공정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혐기소화를 해서 한 40% 정도의 전기를 그걸로 생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세이빙을 해 나간다면 좀 공정상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바이오매스가 들어가면 바이오매스 가격 때문에 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절 관점에서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농업가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또 세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홍주 생산량이 그게 많지가 않고 그걸 대량으로 증량시켜야 된다는 기술도 따라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홍주는 이제 해주를 해서 녹주로 발전 홍주로 해가지고 가장 저층에서 태어나고 생산하고 있는 게 홍주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바닥으로 수용자가 다르겠지만 대략 5m 이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태양 에너지의 효율이 가장 나쁜 소리가 홍주입니다. 네, 예. 가장 표면에 있는 녹조를 가져와서 먼저 먹고 저는 선배가 돼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빨간색 파란 보이는 마지막 파장이 긴 파장, 깔은 파장이 가는 건데 네네네. 왜 홍조를 밖에서 먹고 시작되는 연구 과제로는 보겠지만 앞으로 상용 과제에서는 홍조 같은 거 걸리는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이라든지 생산하는 가파라든지 네네네. 이런 그 어쨌든 이건 상업적 변화가 어느 정도 가파가 돼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초기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홍조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다 수온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실증할 때 그 주관기관에서는 필리핀에서 그 농장을 갖고 그 양식까지 연구를 이제 수행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줄을 갖고 한 1m 미만 정도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결국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때 가보니까 한 1년에 5번 정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지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뭐 바이오매스 그 당시 그 필리핀에 있는 군에 있는 사람 얘기는 해서 키로당 1,000원 이하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조를 갖고 있는 거는 해조류 여러 가지 한 몇십 종의 해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타겟을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 산자부에 뭐 장관도 저희 실험실 와갖고 뭐 바로 하자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해외에 이 홍조류를 그 양식할 수 있는 거를 찾자 해서 장관도 인도네시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뭐 2009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 직영부죠, 직영부 때. 직영부 때 그 장관님하고 같이도 가고 막 그때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거를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갖고 저희가 청와대 그 가서도 시험까지 했습니다. 막 불도 붙여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매스를 홍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만들 거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뭐라 그랬죠? 지금 뭐냐면 이제 홍조류가 우리나라에는 양식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하에 있는 거, 5m 지하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걸 갖고 어떻게 만드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홍조류를 선택하셨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공부한 지 3, 40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베이직으로 갈게요. 예. 셀룰로스랑 헤마이셀룰로스랑 리그닌 있잖아요. 리그닌이라는 것은 저 우리가 기둥 같은 거 만들어서 힘 맞추는 데 쓰거나 우리가 편리함 같은 거 만들 때 뭐라 하지? 첨가제로 많이 사용하죠, 리그닌. 그렇죠. 예. 그건 리그닌은 알겠어요. 두 번째, 셀룰로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죠? 청바지 만드는 데도 쓰나? 아니, 그 셀룰레이즈 효소를 청바지가 우리가 섬유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부풀레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화학적 처리할 경우에는 섬유질까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러게. 이 셀룰레이즈 처리하면 그 표면의 부풀어기를 싹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종이 만들 때, 그렇게 저기 펄핑 재지 만들 때 셀룰레이즈로 쓰는 거죠. 그러면 저 창호제는 뭐예요? 네? 창호지도 셀룰로스예요? 창호지 셀룰로스죠. 종이는 셀룰로스가 기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예, 그건 뭐예요? 헤미셀룰로스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게 홍조에는 없습니다. 해조에는 없고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서 구조상 보면 저희가 건물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철근을 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셀룰로스입니다. 나무에. 그 다음에 철근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얇은 철사랑 그 다음에 그런 걸로. 그게 헤미셀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셀룰로스랑 셀룰 사이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헤미셀룰로스. 이 거기서 리피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리그닌은 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그 철근을 다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그래서 이 목재가 분해가 어렵습니다. 리그닌 때문에. 그래서 리그닌을 제거해주는 전철이라는 공정이 필요한 거죠. 헤마이셀룰로스는 그 철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철근에 그 감아주는, 셀룰로스를 감아주는, 감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어디다 죽었어요? 그것도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에는 헤미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코코넛 같은 경우는 많은데, CJ에서 자이리톨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서 분해시켜서 자이리톨화 시켜서 그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설탕보다, 글루코스보다 뭐 몇 배 비싸 2,500원인가 3,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